예,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출석 직전 기자들을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조사에선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일 법원에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자, 그런데 경찰은 이미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길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걸까요? 일단은 다들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서부지법 사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 법원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난동을 부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킨 데 있어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중들에게 마치 범죄 행위를 부추긴다라든지 아니면 교사한 혐의가 있나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아니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수 건조물 침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원 같은 공공 건물에 위력으로 집단으로 난입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인데 물론 현장에 전광훈 목사가 직접 난입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 역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 방해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법원을 그래도 막기 위해서 일부 경찰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이 난동 부리는 인원들을 막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워낙 많은 경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이후여서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력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흉기 비슷한 것들을 들고 저렇게 예.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사했는지 판단해 보기 위함입니다. 예,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은 우리가 집회를 마친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자신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일정이 있어서 짧게 연설을 하고 바로 귀가를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리바이를 댄 셈인데 이런 정황들 혐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난동이 발생한 시각이 새벽 3시경이었기 네. 때문에 그때 내가 마이크를 잡고 어떠한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우리가 형법 31조의 교사범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시켜서 사실 범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인 것인데 대법원이 이제 취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보면 어떤 노사 분규라든지 아니면 집단 행동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어딜 가서 어떠한 행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없던 간부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범죄 행위가 일어난 그러한 경우에 교사범위 대책을 지도록 한 그러한 판례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현장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현장에 그러한 난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지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전광훈 목사가 과거라고 하더라도 집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어떤 메시지를 던져왔고 특히나 난입한 인원들 중에 일부의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알려지고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어떤 지령을 내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핵심 쟁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혹시나 어떤 금전적인 금원 제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전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 이 난동 가담자들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직을 5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엔 난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재정으로 지원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좀 따를까요?
당연히 이것은 만약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사의 대책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재정에서 내가 이것을 손을 뗐고 내가 목사직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떤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 실질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내가 목사직을 현재는 맡고 있지 않다. 5년 전에 이미 그만뒀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 하나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목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재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어떠한 이 메시지만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인지 아니면 재정까지도 후원을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있는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돈이 실제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은 교사범의 대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 또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서 신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의혹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닌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범죄에 이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조사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위력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어떠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지배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는 건 역시 어떤 물리력이 아니라 종교적이나 아니면 내가 신앙적이나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영향을 미쳐서 그것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력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를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대책에 있어서 교사를 직접적으로 교사했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했느냐 이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지배가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이 그동안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수사하면서 전광훈 목사 그리고 그의 딸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9명을 입건했고 이 중에 이제 전 목사가 마지막 조사 대상이 됐는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후에 기소 단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수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지 아니면 기소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구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교사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떠한 경제적 지원의 단초라든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 지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것은 사실은 교사범이라는 것은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과 비등한 아니면 조금 더 강하다, 높은 그러한 재책을 진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할지 말지에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소 단계로 이르게 될지 아니면 기소 전에 사실상의 혐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더 수사를 이어가게 될지의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 조사 내용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이르면 내일 저녁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특경가법상의 국고손실죄 그리고 이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업무방해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어떠한 기록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공범 간에 이제 말맞추기를 시도한다라든지 그런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뭐 국고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 혐의가 실제 소명까지 이르렀는지,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구속의 필요성을 보게 되는 것인데,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고요. 뭐 도주의 우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실제 그러한 증거인멸의 시도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주요하게 오늘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에 그러한 일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잖아요. 최 씨가 최근 특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 점이 불구속 수사 결정에 영향을 줬을까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래도 고령이고요. 고령인 사람에 대해서 건강상의 위해나 어떠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알츠하이머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막바로 지금 당장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켜보자 라는 태도를 특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됐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검은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사실은 부부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온 가족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도 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구속을 일단 다 시키기보다는 그래도 뭐 한두 명은 제외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제외를 할 때 있어서의 고려 요소는 범행을 그래도 가담을 덜 한 사람을 이제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오빠에 대해서도 만약에 구속된다면 모친까지 온 가족을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도 전해지는 대로 다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수 출신 배우인 나나 씨 아시죠, 여러분? 나나 씨가 본인의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몸싸움 끝에 붙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침입했던 강도 결국 구속이 됐고요. 눈길을 끄는 건요. 특수 강도 미수 혐의에서 특수 강도 상해 혐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전말과 변경된 이유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나 씨의 자택에 이 어떻게 보면 뭐 강도가 침입을 한 겁니다. 무장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지금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가 강렬하게 저항을 해서 결국 이 강도를 제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나 씨도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나 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좀 부상이 좀 심했어요. 예.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을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특수 강도에서 특수 강도 상해로 된다면 이거는 법정형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특수 강도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강도 상해로 된다라고 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군요. 형량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나 상해 입었어요 라면서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애초에 특수 강도 미수죄가 적용이 됐을 때에는 나나 씨의 이제 어머니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 이전이었는데 이제 수사기관에 상해 진단서를 이제 제출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건 상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높은 가중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 강도 상해죄를 적용을 하게 된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가장 중한 그러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 적용 법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요즘 뭐 CCTV가 워낙 곳곳에 있기도 하고 아파트나 주택, 보안 시설 등도 강화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뭐 강도나 도둑 피해는 준 것 같은데 이 강도가 나나 집인 줄 몰랐다, 연예인 집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 있는 집이고 아니면 뭐 나나 씨가 연예인이 사는 집이고 그래서 이제 갔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생활계비가 부족해서 어디 돈 훔칠 곳 없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갔군요. 그렇습니다. 문이 열린 곳을 들어갔는데 이제 나나 씨 자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나 씨의 자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침입했든 알고 침입했든 이것은 사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성립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에 있는 사람을 해하고서라도 어떠한 물건을 가져가겠다. 예.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마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나 씨하고 나나 씨의 어머니가 직접 이 30대 강도를 제압했다고 하는데 충격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압은 된 건데 이게 사실 제압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정말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 강도가 만약에 들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두 분 다 이제 뭐 어떠한 신병상의 위험이 없고 지금 다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내가 제압을 시도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고하는 게 우선이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인근에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권고가 되는 것이고 나나 씨의 경우에 굉장히 뭐 여리여리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특공무술 유단자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액션 영화 촬영을 위해서 뭐 무술도 배우고 많이 좀 훈련이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여자가 쉽게 저렇게 뭐 강도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고 일단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수사기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제압 과정에서 강도가 만약에 상해를 입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남성이 이제 집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강도가 몇 차례 폭행을 가하기는 예. 했지만 집에 있는 이 빨랫대를 가지고 강도를 기억납니다. 그렇죠. 예. 심하게 폭행을 해서 강도가 더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빨랫대를 가지고 폭행을 했던 집주인의 경우에는 내가 너무 무섭고 내가 목숨의 위협이 느껴져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강도에 대해서 상해죄의 죄책을 물게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법적으로 정당방위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했을 때 그럼 똑같이 때려라가 아니라 이것을 막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리고자 한다면 소극적으로 막아선다라든지 아니면 때리려는 그러한 손목을 잡는 정도 이런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내가 폭행을 가한다라든지 제압을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 아시죠? 진 씨. 진 씨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팬들을 위한 포옹 행사였다고 해요. 허그를 하는 행사였는데 포옹은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서 포옹까지는 이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키스는 이제 허용이 안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동의가 없는 신체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강제추행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포옹은 어쨌든 뭐 팬 미팅의 차원에서 팬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저렇게 기습적으로 목 부분에 입맞춤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그 법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50대 일본인 여성이었는데요. 입건이 돼서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던 것이고 이렇게 팬미팅의 현장에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인 판단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시대상도 많이 변하고 아무리 뭐 여성이 남성에게 그랬든 남성이 여성에게 그랬든 사실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도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고 실제 법적인 판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이 기습 입맞춤을 당한 진이 고소를 한 사건이 아니라 이 여성을 고발한 게 바로 또 다른 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의 행동에 팬들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삼자가 고발해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이제 뭐 성 관련된 범죄가 뭐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것을 본인이 이제 문제 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걸 문제 삼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요. 비친고죄로 다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한다면 진 씨가 직접 내가 이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팬이라든지 아니면 저 장면을 목격한 다른 제3자가 이것을 고발하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개진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본인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엄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니다, 뭐 팬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예. 선처를 바라는 뭐 피해자의 입장이 양형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충분히 제3자가 문제 삼더라도 저렇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삼자가 고발을 했지만 만약에 이 추행을 당한 당사자가 저는 처벌 의사가 없어요라고 말을 해도 이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친고죄의 경우에는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는 이거 범죄 삼지 않을래요, 문제 예. 삼지 않을래요, 넘어갈래요 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수사가 개진된다라든지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친고죄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여타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는 당연히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예. 그것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범죄가 사실 되는데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에서나 아니면 뭐 법원에서도 만약에 이제 진 씨에게 기소가 된다면 진 씨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을 원하느냐. 그때 진 씨가 선처를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상당히 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자 하고 그리고 뭐 본인도 가해자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고요. 예. 또 그와 반대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하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것 예.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자진해서 출석해서 또 내가 죄를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사 정당하게 받고 처벌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받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양형에 있어서 뭐 유리한 요소가 그래도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진 씨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건 따로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예. 굉장히 뭐 당황스러웠다. 뭐 이런 본인의 이제 법적인 어떠한 의사 표현과는 무관하게 예. 그냥 감정적인 심정적인 표현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 팬에 대해서 뭐 기소를 중지해달라고 뭐 법적으로 요청을 한다라든지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 씨가 본인의 이런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라는 정도만 표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해 2024년 6월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경찰이 수사 시작했고 지난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건 처리 속도가 이제 늦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외국인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이 좀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소환을 했다가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체포를 할 수도 있고 예. 뭐 강제로 사실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일본 국정의 50대 여성이고 거주지도 일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이 입국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사가 지연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6월에 이 팬퐁 행사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일본에 머물렀고 또 소재를 찾는데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다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 인적사항이 어떻게 특정된 게 아니라 정말 저 기습 입맞춤 사진 하나와 그냥 뿌연 얼굴 하나 사진이 다였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소재를 파악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잘 쉽지가 않아서 3월쯤에 수사 중지 처분이 이제 내려지게 예. 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게 워낙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렇죠. 이제 팬들 사이에서 이거 누구냐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여성이 자진해서 스스로 한국 경찰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가 재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불구속 기소까지 된 것인데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여성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팬이다 보니까 그런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경찰로 스스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진 출석한 것까지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처벌 수에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양형에 좀 참작이 될까요? 그래도 뭐 유리한 부분으로 보자면 참작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고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나를 애타게 찾는 줄 몰랐다. 일본인이어서 잘 몰랐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은 원래 뭐 진작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충분히 만약에 소명을 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이것이 좀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고요. 다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갑자기 달려든다라든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추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기습성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준한다라고 해서 기습추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습적인 강제 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에 이제 거주지가 없어서 좀 그러한 어려운 점을 잘 피력을 한다면 그래도 양형에서 좀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7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금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난 그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매몰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이 되면서 이번 사고의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공식 종료가 됐고요.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합동 감식팀이 도착해서 현장을 좀 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 발주처의 책임도 따져보겠다고 한 만큼 오늘 감식 외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전 교육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난 5호기 그리고 양옆에 있던 4호기, 6호기 모두 발파 작업을 마친 상태고요. 현장 상황 보시면 그 잔해들이 남아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될 텐데 현장에 가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현장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검증에서는 혹시나 발파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발파를 위해서 한 번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위험한 무리한 저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파 계획이 얼마나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발파 실패라는 것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발파를 위해 일정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것을 수차례 하다 보면 비용이 누적돼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최대한 구조물을 느슨하게 해서 허물어지기 쉽게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에 딱 비용으로 발파를 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것은 아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조물이 허물어지게 쉽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안전을 위해 안전상의 상황을 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에는 저렇게 허물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견 가능성에 비추어 봐서 이러한 본인의 감독이라든지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이 있는지를 또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고 조사비가 꾸려져서 4개월 동안 이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원인을 규명이 된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책임을 져야 될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를 또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추측되는 취약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오늘 현장 검증에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책임 외주화 논란도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고가 난 해체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를 했지만 시공은 HJ중공업이 맡았고 발파 해체는 다시 하청업체가 담당을 했습니다. 업무 도급 과정에서 이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좀 모호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하청에 재하청을 주게 되면서 과연 어느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임의 주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이전에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현장의 작업자라든지 정말 행위를 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예. 그 사례로 보면 많았다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실제 경영 책임자에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일이 실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최근 판결들에서는 형식적으로 이 안전 조치라든지 아니면 안전 조직만 그냥 형식적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을 주면서 교육을 제대로 안 했거나 하청의 이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그러한 지시 작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원청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어느 정도의 본인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다 했는지 이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합동 감식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양지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